민수 씨, 우리 결혼합시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걸 모두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날 이후 호텔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축하 대신 조롱이, 존경 대신 의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청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숨겨진 비밀의 시작이었다. 민수 씨,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일까, 계산일까? 그날의 제안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26세의 청년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민수는 이미 익숙했죠.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뒤 민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청년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호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보여줄 표정이었죠. 민수가 일하는 호텔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화려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대리석 로비와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우아하게 오가는 손님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호텔 정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방까지 안내하고 때로는 택시를 불러주기도 했죠. 단순한 일이었지만 민수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수 씨, 수고하세요. 로비 매니저가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민수를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어색한 시선들. 민수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였고 정확히 말하면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는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입양되어 떠났지만 민수는 끝까지 남았죠.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는 그렇게 민수의 삶에 각인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민수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3년 전 이 호텔에 종업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성실했습니다. 늦은 적도 없었고 불평한 적도 없었죠. 손님들은 민수의 친절한 미소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민수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회식 자리에도 거의 불리지 않았죠. 민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텔의 주인인 강 여사만큼은 민수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강 여사는 89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호텔을 30년 넘게 경영해온 강 여사는 냉철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죠. 직원들은 강 여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가차없이 질책이 날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강 여사는 가끔 로비를 지나가다 민수를 보면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몸은 괜찮나요? 네, 여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는 제때 하고 있고요. 네, 걱정 마십시오. 강 여사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보듯, 아니 가족을 보듯 민수를 바라보곤 했죠. 다른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여사님은 저 청년한테만 저러시는 걸까?
글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친척이거나. 에이, 설마. 여사님 친척이면 진작 소문 났겠지. 민수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강 여사가 민수에게만 다정한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 중순, 민수는 로비에서 손님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하던 민수는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2층 난간에 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비서에게 뭔가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던 것 같았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결심 같은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민수에게 호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여사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강 여사의 집무실에 불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일까? 혹시 실수라도 했을까? 민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9시 반 민수는 집무실 앞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났죠. 10시 정각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민수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앉으세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여사는 한동안 민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나 진지했고 민수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민수 씨, 오늘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제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 여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강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89세라는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들은 있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말입니다. 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강 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 89세의 여사장과 26세의 종업원이?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죠. 강 여사는 민수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당연합니다. 저도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강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강 여사의 흰 머리칼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민수 씨, 이건 단순한 노인의 변덕이 아닙니다.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강 여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습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민수 씨,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고아원 출신, 하찮은 종업원. 평생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민수에게 강 여사의 말은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민수는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호텔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강 여사와 민수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비서실에서 실수로 흘린 말이었을까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여사님이 민수한테 청혼했대. 설마 그게 말이 돼? 89세랑 26세가? 진짜래. 비서실에서 나온 얘기라니까. 어머, 저 청년 결국 성공한 거네. 처음부터 노렸나 봐. 민수는 식당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민수는 도시락을 그대로 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호텔 전체가 이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친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에휴, 사람 겉만 봐선 모르는 거구만. 3년 동안 얌전한 척하더니 결국 여사님 재산 노린 거였네. 불쌍한 여사님, 저 나이에 저런 애송이한테 속다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강 여사의 재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이 고마웠을 뿐이었죠. 엿새째 되는 날 민수는 강 여사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여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 씨, 답을 정하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께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 때문에 여사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닐까요? 강 여사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민수 씨, 제 명예는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제가 여사님 곁에 있어 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강 여사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씨. 결혼 소식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호텔은 물론이고 언론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89세 여사장이 26세 종업원과 결혼한다니 세상에. 저 청년 결국 돈을 노린 거 맞네. 불쌍한 여사님 말년에 사기꾼한테 걸리셨어. 호텔 로비에는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할 때마다 플래시 세례를 받았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반발은 강 여사의 친척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틀 뒤 민수는 호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었죠. 강 여사의 조카들과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민수인가? 목소리는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히 고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재산을 노린 거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사님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말. 26세 청년이 89세 노인과 결혼하겠다고? 돈이 아니면 뭐가 있나? 다른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 하찮은 종업원이 우리 고모님을 속였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기죄로. 결혼은 절대 안 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란인가요? 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죠. 고모님, 저희는 고모님을 걱정해서. 걱정?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한다고요? 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합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저 청년은, 민수 씨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민수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민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강 여사는 괜찮을까?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강 여사는 화려한 예식 대신 호텔 안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간소한 의식만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10월 말의 정원은 국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란 국화, 흰 국화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났죠. 민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정원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과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친척 몇 명이 전부였죠.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강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여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색 한복을 입은 강 여사의 모습은 우아했습니다. 비록 89세의 고령이었지만 강 여사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 여사는 민수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례는 강 여사의 오랜 친구인 70대 노신사가 맡았습니다. 짧은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에게 깊이 절했고 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민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정원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국화꽃 옆에 홀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 여사는 비서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부터 이 호텔 5층에 있는 제 거처로 오셔야 합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강 여사의 개인 공간은 호텔 직원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5층 전체가 강 여사의 거처였고 그곳은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8시,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호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대식 호텔과 달리 5층은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가 있었고 마루 끝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연상시키는 풍경이었죠. 벽에는 오래된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구석 골동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나무 마루의 촉감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강 여사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죠. 젊은 강 여사의 모습도 보였고 낯선 사람들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사진 하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강 여사였고 다른 한 명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강 여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커다란 장롱 하나와 낮은 책상, 그리고 이불이 깔린 온돌방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강 여사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 여사는 한동안 민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겼습니다. 민수 씨, 오늘부터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여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낡은 열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죠. 이걸 받으세요. 강 여사는 열쇠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열쇠는 차가웠고 묵직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을 찾게 될 열쇠입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지 마세요. 때가 오면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열쇠를 잘 간직하세요. 민수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진짜 주인? 강 여사가 호텔의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당신은 반드시 이 열쇠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호텔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늙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강 여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 부탁입니다. 이 열쇠를 잘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열어도 된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민수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왜 강 여사가 민수에게 이것을 맡기는지. 하지만 강 여사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강 여사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강 여사가 마련해준 옆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불 속에서 열쇠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열쇠는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열쇠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강 여사는 왜 민수를 선택한 걸까? 민수는 복도에 걸려있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강 여사와 함께 서 있던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혹시 그 사람과 이 열쇠가 관련이 있는 걸까?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여사였습니다. 강 여사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 여사는 복도 끝에 걸린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흑백 사진, 두 여인이 서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 여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 여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 여사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리고 민수는 그 사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호텔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민수가 아침 8시에 로비로 내려오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쳐다봤고 곧 고개를 돌려 외면했죠.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평소처럼 정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봐, 여사장 남편 나오신다. 어휴, 뻔뻔하게도 아직도 여기서 일을 하네. 이제 직원도 아니잖아. 사장 남편인데. 직원들의 비아냥거림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민수는 정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 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강 여사의 친척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조카 강준호를 비롯해 사촌들까지 15명이 넘는 친척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는 격리팀장과 호텔 법무팀 변호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강준호가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50대 중반의 강준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강 여사의 친척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분명히 저 청년이 고모님을 속인 겁니다. 고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89세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다른 친척들도 한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죠.
그들은 30년 넘게 강 여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급했습니다. 강 여사의 재산이 낯선 청년에게 넘어갈 위기였으니까요. 법무팀장을 불러야 합니다. 결혼 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격리팀장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님, 법무팀 박 변호사가 와 계십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가운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와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강준호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사님은 치매나 정신질환이 없으시고 본인의 의사로 결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사기죄는요? 저 청년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대답에 친척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사님을 직접 설득하시거나 고모님은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저 청년에게 완전히 빠지셨어요. 회의실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직접 민수를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5층 거처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다른 친척 3명이 서 있었죠. 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고모님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속인 거죠?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십시오. 26세 청년이 89세 할머니와 결혼한다? 돈이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민수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여사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사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부탁? 당신이 먼저 유혹한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강준호는 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수보다 키가 컸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죠. 듣고 계십시오, 민수 씨. 우리는 절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 겁니다. 그건 여사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준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끝입니다. 이 호텔에서 당신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원들도 격리팀도 법무팀도 모두 우리 편입니다. 강준호와 친척들은 민수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민수를 무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민수가 말을 걸면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민수 앞에서 일부러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호텔 분위기 완전히 망했어. 여사님도 참 말년에 왜 저러시는지. 우리도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 언론에서 난리잖아. 민수는 점심시간에도 혼자였고 휴게실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민수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버티기가 힘들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강 여사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마루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강 여사가 건네준 그 낡은 열쇠였죠.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강 여사는 왜 민수에게 이것을 맡긴 걸까?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민수는 다시 고아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버려진 느낌이었죠. 포기할까?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하고 따뜻했던 그 눈빛. 그리고 강 여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민수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다. 포기할 수 없다. 강 여사를 저버릴 수 없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앞에 섰습니다. 두 여인이 서 있는 사진. 강 여사와 그 낯선 여인.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신 걸까요? 강 여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민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씨, 힘들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조금. 강 여사는 민수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네요. 아닙니다, 여사님.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직원들이 당신을 무시한다는 것. 강 여사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만. 민수는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강 여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오직 그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11월 첫째 주 아침 7시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강 여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강 여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민수의 일과였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사님, 민수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사님?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강 여사는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사님, 여사님. 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강 여사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5층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민수는 그 10분 동안 강 여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손은 너무나 차갑고 작았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죠.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강 여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 여사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환자의 남편입니다. 간호사는 민수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89세 환자의 남편이 26세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간호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겁니다. 30분 뒤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고령이시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민수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1시간 뒤 강 여사는 중환자실 3층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각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민수는 첫 면회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들이 강 여사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저 민수입니다. 들리세요? 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숨만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던 민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제발 깨어나세요. 저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10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민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강 여사가 준 그 낡은 열쇠. 민수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강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3시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다른 친척들도 따라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강준호가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고모님이 쓰러진 건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고모님을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사님은 닥치세요. 당신 같은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친척들도 가세했습니다. 저 애송이가 이 호텔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고모님 재산을 노린 거지. 당장 여기서 나가. 친척들은 민수를 에워쌌습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강준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듣고 계십시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걸 막을 테니까요. 저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강준호가 민수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싸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었고 강 여사가 위독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강준호는 서류 봉투를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모님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여기 남아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친척들은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저녁 6시 두 번째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친척들이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여사님의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면회하겠습니다. 민수는 밀려났습니다. 친척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민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친척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하지만 5분만 허용됩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여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사님, 저 민수입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강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여사님? 강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귀를 강 여사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쇠.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사님 들리세요? 반드시. 강 여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민수는 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열어. 그 말을 끝으로 강 여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열쇠를 열라고? 지금? 민수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여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며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찾아야 한다. 밤 10시 민수는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정문을 바라보는 순간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까? 강 여사는 분명 열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죠. 민수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야간 직원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호텔 지하에는 오래된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3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지만 지하 창고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창고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101호, 102호, 103호. 민수는 하나씩 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도 열쇠 구멍이 맞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을 때 민수는 오른쪽에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창고들과 달리 이 문에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대신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문이었고 손잡이 아래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문일까? 민수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삼평 남짓한 공간에 먼지가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선반 앞에 섰습니다. 상자들은 낡았고 종이 포장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경영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다시 닫고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란 봉투들, 손으로 쓴 편지들. 민수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여전히 힘들어.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1999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6년 전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다른 편지들도 꺼내봤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선반 맨 아래에 있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철제 금고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민수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와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액자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오래된 한옥이 보였습니다. 대청마루와 장독대가 보이는 마당이었죠. 한 여인은 강 여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 여사,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인.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민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인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서류들은 출생신고서, 고아원 입소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언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병이 깊어져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부탁이야, 언니. 내 아이를 부탁해. 민수를. 제발 지켜봐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언니가 대신해줘.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마. 그저 멀리서 지켜봐주기만 해도 돼.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마워, 언니. 다음 생에서는 꼭 은혜를 갚을게. 마이너스 수진.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민수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고아원 서류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지금 민수의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아니, 언니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강 여사에게 민수를 부탁했고 강 여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민수를 지켜봤고 호텔에 취직시켰고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민수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6년 동안 몰랐던 진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민수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편지와 사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것들을 강 여사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인지. 민수는 창고를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우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진실, 그것만으로도 민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강 여사는 알고 계셨을까? 민수가 오늘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열어라고 말씀하신 걸까?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강 여사를 지킬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준 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이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친척들이 병원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민수는 그들 사이를 지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가 민수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면회 시간입니다. 여사님을 뵈러 갑니다.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면회는 금지되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러십니까? 우리가 고모님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이미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모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 가족들이 면회 제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환자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법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여사를 만날 수 없다니, 이 진실을 전할 수 없다니. 민수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호텔 격리팀장 김 과장이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호텔로 오십시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그냥 오세요. 빨리.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30분 뒤 민수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죠. 민수는 3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 호텔 직원들, 격리팀, 법무팀,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회의실 맨 앞에는 강준호가 서 있었고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민수 씨. 강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 뒤쪽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모님의 유언장과 재산 분배에 관한 회의입니다. 고모님이 현재 의식이 없으신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은 법적으로 호텔 경영권을 승계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서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평생 이 호텔을 경영해 오셨고 당연히 가족인 우리에게 물려주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변호사님들과 상담한 결과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고령자와 젊은 사람의 결혼은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민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이 호텔의 경영권은 우리 가족에게 이양됩니다. 민수 씨, 당신은 이 호텔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맨 앞 강준호 맞은편에 섰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나가세요. 민수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금고에서 가져온 그 봉투였습니다. 민수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회의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유언장? 박 변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작성되었고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2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모든 재산과 호텔 경영권을 제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2년 전이면 당신과 결혼하기 훨씬 전이잖아요. 어떻게 그때 당신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편지와 사진이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제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셨습니다. 제 어머니 이수진은 26년 전 돌아가시면서 강 여사님께 저를 부탁하셨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강 여사와 수진이 함께 찍은 그 오래된 사진. 회의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 여사님은 26년 동안 멀리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이 호텔에 취직하는 모든 과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2년 전 여사님은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유언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나 강미경은 내 친구 이수진의 마지막 부탁을 평생 지켜왔다. 그 아이 민수를 보호하고 지켜보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였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민수에게 맡긴다. 민수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 마지막 아들이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재산도 호텔도 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킬 겁니다. 강 여사님의 뜻을, 그리고
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말입니다. 민수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30년 동안 강 여사님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지키겠습니다. 강 여사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수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뒤 친척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강준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강준호도 결국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강 여사의 유언장.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친척들이 면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수가 강 여사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민수를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 여사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강 여사는 민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많이 놀랐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 여사는 봉투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구나. 그 금고를. 네. 어머니의 편지를.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평생 친구였어. 아니, 내 동생 같은 사람이었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한옥마당에서 함께 뛰어놀고 장독대 옆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그런 사이였지.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불행한 결혼을 했고 너를 낳은 뒤 병에 걸렸어. 마지막 순간 수진이는 내게 너를 부탁했지. 민수를 지켜봐 달라고. 나는 약속했어. 평생 너를 지켜보겠다고.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수진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저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강 여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늙어가고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결심했어. 너를 보호해야겠다고. 내 재산과 호텔을 물려주면 적어도 너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여사님, 민수야, 넌 내 아들은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속 마지막 아들이 되어 주었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여사님, 힘내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 시간이 다 됐어. 나는 알아.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야, 부탁이야. 이 호텔을 잘 지켜줘. 하지만 탐욕의 장소로 만들지는 마. 수진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중환자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강 여사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강 여사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렇습니다. 민수에게 강 여사는 두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어머니였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상주가 되어 빈소를 지켰습니다. 호텔 로비 한편에 마련된 빈소에는 강 여사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 여사,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직원들, 오랜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뉘우친 몇몇 친척들도 왔습니다. 민수는 모든 조문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3일 동안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마지막까지 강 여사를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발인 날 아침 11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상여가 호텔 앞에서 출발했고 민수는 흰 상복을 입고 뒤를 따랐습니다. 장지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곳으로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관이 끝나고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삽으로 흙을 떴습니다. 한 삽, 두 삽. 다른 조문객들도 함께 흙을 떴습니다. 봉분이 완성되었을 때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소서. 묘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노란 국화, 흰 국화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품에서 어머니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강 여사와 수진이 함께 찍은 그 오래된 사진. 민수는 사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함께 계세요. 민수는 일어서서 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호텔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었고 매일 아침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민수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수는 첫 번째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직원 식당의 음식도 더 나아졌고 휴게실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는 호텔 6층을 장학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진미경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생들,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는 5층 거처 한편의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사진과 편지를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는 강 여사와 수진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고 옆에는 국화꽃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탐욕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의 장소로 민수는 매일 아침 로비에 섰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수는 5층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 위에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그 편지를 오늘도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를 제발 지켜봐줘.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강 여사, 두 분 모두 민수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호텔은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의 집이 될 것이다. 민수는 로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버려진 아이였던 민수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민수를 통해, 그리고 이 호텔을 통해 영원히.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소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